아침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가드를 올리지 않고 날아오는 주먹을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더 이상 주먹이 날아오지 않을 그 기회를 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압하고 싶다면 가드를 올리고 주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뱀눈을 뜨고 기회를 엿본 다음 한 방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스스로의 생각에 확신이 없을 때 타인을 끌어들인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이제 저희를 MZ 세대라고 부르는 그런 50대, 60대 세대분들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때 주로 이제 우리의 동의를 구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본인에게 확실하게 맞으면 타인에게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례로 한 번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소극적인 자세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비슷한 MZ 세대를 더 끌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고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기분이 나빴냐? 이제 회의 같은 것을 하고 토론 같은 것을 할 때 당연히 20, 30대나 그런 계층에서 힘이 없는 사람의 의견은 묵살되기 마련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감을 잃는 것도 있지만 얘기가 하기 싫어요. 어차피 안 할 건데. 아니면 자기들의 근거에는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틀린 근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요. 얘기 안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길래 설명을 했죠. 음달진 곳에는 이끼가 끼기 마련이고 그 이끼가 끼는 것에 대한 탓을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그렇지 않나요? 자연히 이제 어떤 곳에 곰팡이가 많이 피고 거기 햇살을 비추면 곰팡이가 날아가겠죠. 하지만 음달진 곳에 이끼가 끼지 않게 하려면 곰팡이나 본인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의 주인이 누군지 본인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 사람이죠. 그 사람 그런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저한테 굳이 왜 하냐? 본인도 애매한 겁니다. 만약에 본인의 생각에 확신이 있고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면 저에게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권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결정을 했겠죠.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남 탓을 하면서. 그렇죠.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잠깐 수학 공부하는 걸 도와줬을 때 그 학원의 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이제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가졌던 감각, 느낌은 그 사람이 완전 미쳤다고 생각했죠. 마치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 마냥 어떤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 듯한 눈빛을 봤습니다.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첫 출근을 할 때 그분이 이제 집을 데려다 주셨는데 이제 차가 벤츠더라고요. 엄청 좋은 모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벤츠였습니다. 벤츠를 타기가 쉽지가 않죠. 전 차도 없는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학생들이 이 학원을 떠나서도 뭔가 인생을 자기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에 되게 감동을 했죠. 아, 저는 사교육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실상은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반항을 하는 친구들은 영혼이 느껴졌어요. 영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순수한 영혼 같은 게 느껴졌고 오히려 그 체제에 순응하고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에게서는 뭔가 그런 영혼이 안 느껴졌습니다. 그냥 저는 고마웠죠. 왜냐면 그 친구들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제가 설명해야 되는 것도 거의 공부를 해오는 편이기 때문에 수업의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게 도와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한 명이 진도가 많이 밀렸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이쪽 공부를 그냥 당장 접어야 될 판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질문을 가끔 하는 걸 볼 때 느끼는 것은 그래도 이 친구가 이걸 조금 하고는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긴 했어요.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재능 있는 친구들이 사실 체제 수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짱뜨기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친구들은 이 맞짱 뜨는 대회라는 것이 열리는 거죠. 굉장히 흡족을 하겠죠. 본인이 잘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친구 되게 중학생들이 그런 저항을 하기라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어른들이 그렇게 짜놓은 매트릭스 안에서. 어쨌든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세워놓고 뭐 엄청난 욕설을 한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욕설을 섞어가며 뭐 대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어쩌려고 이러냐. 똑바로 한다 그랬지 않았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약간 울먹거리는 것도 있었고 굉장히 주눅이 더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못하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지 궁금해하는 단계에서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진도를 지금 수행하고 그런 것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면 그래도 이 친구가 기회가 있다. 엄청난 재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매트릭스 안에서의 어떤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뒤로부터 저는 원장이 무슨 사악한 악마로 보이더군요. 학생들을 이용해서 돈을 빨아먹고 이런 사교육 시장에 안 좋은 풍토를 계속 뿜어내는 그래서 그리고 그 원장분이 이제 학원에서 일지를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것에 이제 굉장히 민감해 하셨죠. 굉장히 민감해 하셨고 그게 뭐 어떤 기준도 없었어요. 뭐 오늘 뭘 가르쳤냐라고 써서 쓰라고 하셔서 어떤 걸 가르치라고 쓰면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학부모가 그걸 보고 흡족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었고
어쨌든 이걸 집에 가서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학원에 좀 늦게까지 남아서 그걸 해결하고. 그래서 이런 그 시간에 이제 돈을 또 주지는 않았죠. 그런 거에 이제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고, 뭔가 이 사이비 종교 같은 집단 단체가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쓸데없는 짓을 했죠. 뭔가가 이상하다, 부당하다, 모르겠어요. 말도 똑바로 못했던 것 같은데 감정이 이제 휩쓸렸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다. 이게 다 시스템이 있고 체제가 있고 교육법이 있고, 저로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작자의 행태를 보아하니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바로 거기를 그만뒀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아무튼 그렇게 한 달 반 만에 일을 때려쳤습니다. 일을 때려치고 한동안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죠. 미워했고, 또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있는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그런 좋은 차를 꽤 젊은 나이에 타고 본인의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에게 화가 나는 그런 당연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동안 계속 미웠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학부모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은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내 자녀가 교육을 똑바로 받고 있고 내가 쏟아부은 돈이 헛되이지 않게 쓰이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학원 원장은 그 부분을 그런 프랜차이즈 내에서의 짜여진 시스템을 이행하고 고객을 대응하고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재산을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맞아요. 뭐 그렇지만 그래서 걔네들이 행복할 권리를 빼앗을 건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학원 원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체제가 짜여져 있고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할 거고, 좋아요. 좋다고요. 그렇지만 그 학부모들의 비판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들의 그런 니즈가 정말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일까라는 점에서 이 자본주의 참 무서운 점이죠. 어쨌든 그 니즈는 학부모의 니즈였다는 겁니다. 학부모의 감정을 해소시켜준 것이고 아이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은 거기를 다녀서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잘할 친구들이었습니다. 장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 우리 아이도 저기를 보내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럼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녀의 교육에 집착을 하느냐, 왜 그런 것들을 하느냐, 그 기저에는 열등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참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항상
여자는 본인의 배우자를 고를 때 굉장히 깐깐합니다. 왜냐면 임신을 했을 때 리스크와 결혼 생활의 앞으로의 이 아이와 나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남자인가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건 그의 자녀, 특히 아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그런 입지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열등한 유전자이라는 거죠.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해. 이상하죠? 이상하죠? 또 그 내면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본인에게서 나온 DNA고 어쨌든 염색체가 반반 섞이지 않습니까? 그런 유전자가 하등한 유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등한 유전자가 아니라는 것을. 왜냐면 내 자녀가 하등한 유전자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 그렇다면 그게 본인의 유전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그 무서운 녀석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섭기 때문에 교육으로 도피를 하는 거죠. 내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고 교육의 부재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그런 사교육의 진정한 문제가 뭘까요? 교육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에게도 문제가 없어요. 그 소비를 하는 주체가 결국 만듭니다. 상품을 어떤 식으로 생겨먹을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자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녀를, 그리고 본인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삶의 고통이 올 때는 그런 멍청한 짓으로 가드를 올리지 말고 그냥 두드려 맞으십시오. 본인은 열등한 유전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쓰레기 유전자를 갖고는 있지만 인정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그런 허한 공허함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끊임없는 주먹이 날라오는 이 복싱장에서 9라운드, 10라운드 두드려 쳐 맞으면서 언젠간 이 주먹이 날라올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믿음, 이것을 그만두시고 본인의 삶을 똑바로 직면하시고, 이런 의미 없는 괴물들이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괴물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본인을 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행복해질 거예요. 좋습니다.